2단원 추론적 읽기 보겠습니다. 교과서 84쪽입니다. 소단원의 내용을 같이 하고 여러분이 등교 수업하면 학습활동을 하도록 할게요. 추론적 읽기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추론적 읽기는 글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면서 읽는 활동을 말한다. 독자는 글에 드러난 정보를 근거로 글쓴이의 의도, 목적, 숨겨진 주제나 생략된 내용을 추론해낼 수 있어야 한다. 사실적 읽기가 글에 직접 드러난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라면 추론적 읽기는 사실적 읽기를 토대로 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자, 추론적 읽기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추론적 읽기의 방법. 첫 번째는 글쓴이의 의도, 목적, 숨겨진 주제를 추론한다. 글에는 글쓴이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져 있다. 그렇지만 글쓴이가 어떤 의도와 목적에서 썼는지 직접 밝히는 경우가 드물고, 만약 직접 의도와 목적을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독자는 글의 내용과 맥락을 자세히 살펴서 글쓴이의 의도, 목적, 숨겨진 주제를 추론해야 그 글을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기입니다. 우리는 글을 쓸 때 모든 정보를 글에 직접 제시하지는 않는다. 글쓴이는 글을 쓰는 목적을 고려하여 정보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생략하기도 한다. 능숙한 독자는 이러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글을 읽는다. 독자는 글의 앞뒤 문맥, 그 다음에 글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 등에 나타난 여러 가지 단서를 찾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글쓴이가 지식과 경험, 배경 지식 얘기하는 거겠죠? 활용하면서 글쓴이가 직접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론하며 글을 읽어야 한다. 마틴 루서킹 목사님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굉장히 유명한 연설문이죠.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떨쳐 일어나 진정한 의미의 국가 이념을 실천하리라는 꿈.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여기 밑줄이 쳐져 있죠? 이것을 우리가 모두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프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여기에는 인종차별에 대한 정보가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이 부분이 이제 생략된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독자는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라는 구절을 단서로 삼고, 그지? 요거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러므로 그렇지. 흑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마틴 루서킹 목사님의 생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이 연설문의 숨겨진 내용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 연설문의 숨겨진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그게 되겠죠. 맞아. 흑인차별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겠죠. 흑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멈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암과 힘의 뿌리 문화유산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글에 드러나지 않는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암과 힘의 뿌리 문화유산. 자, 이 글은 읽기 전에 문화유산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는 수필이다 그랬어요. 아, 이건 수필이구나. 수필하면 어떤 글이에요? 그치? 체험적이고 사색적이고 또 교훈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겠죠. 교훈적인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 글이다. 첫 번째 단락. 나는 문화유산을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분들이 남긴 삶의 흔적이라고 하고 싶다. 삶의 흔적. 삶의 흔적은 동시에 삶의 흔적이기도 하대. 삶의 흔적. 그죠? 제목이 뭐였어? 암과 힘의 뿌리였죠. 집을 지을 줄 아는 이는 집을,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이는 그림을, 그릇을 빚을 줄 아는 이는 그릇을 유산으로 남겼다. 무엇을 할 줄 안다라는 말은 무엇을 할 능력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지나간 삶의 흔적이 쌓인다는 말은 곧 여러 형식과 내용을 지닌 알미 축적된다는 말이요. 달리 말하면 힘이 축적된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할 줄 안다라는 것은 그지 알미 축적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죠 힘이 축적된다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단락.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그지 가장 내 관심을 끄는 것은 살림에 연관된 것이고, 더 구체화해 말하면 의식주에 연관된 것이다. 살림에 관한 것 또는 그지 의식주에 관한 것에 관심이 있대. 잘 살던 사람들의 고급 문화에 연관된 것도 더러 눈길을 끌지만, 어렵게 살던 이들이 남긴 생활 문화의 흔적, 그것이 내 삶에 더 큰 힘을 준다.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했지만 나는 농사 일에는 젖먹이나 다름없다.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기를 줄도 모르는 처지다. 아는 게 없으니 힘도 없다. 따라서 농촌 문화유산을 이어받는 일은 나에게 신비한을 높이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남을 길을 찾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다. 여기까지가 이제 처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처음까지 내용은 이 조상들이 남긴 삶의 흔적으로서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이 작가의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드러나고 있어. 그지? 교수직을 버리고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선택한 거잖아요. 글쓴이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소박한 생활과 삶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성공이나 명예보다 자신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죠.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삶의 흔적으로서의 문화유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농가의 뜰입니다. 농가의 뜰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나무가 서 있다. 조그만 화단에는 꽃도 있다. 잘 꾸며놓은 도시의 정원에 견주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뜰이다. 그치? 비교해 본다면 요거랑 소나무, 회양목, 향나무들로 대표되는 늘 푸른 나무는 한 그루도 없대. 지금 농가의 뜰에 이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얘네들 없고 겨울에는 살풍경 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눈여겨보면 볼수록 이 뜰을 가꾼 분의 슬기로움에 놀라게 된다. 잘 손질된 앙증맞은 상록수로 꾸며놓은 정원은 조선식 정원이 아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시골집들이 조선식 정원이다. 그러면 이 시골집들이 농가의 뜰이죠? 그죠? 그래서 이 농가의 뜰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들에는 감나무가 큰 것, 작은 것 결합해서 7그루, 사이구나무, 앵두나무, 석류나무, 보리수나무 한 그루씩 있대. 또 하단에는 모란, 작약, 국화, 붓꽃 이런 꽃들이 심겨져 있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다른 과일나무들은 한 그루뿐인데 왜 감나무만 유난히 많을까? 쌤도 감을 좋아하는데 감은 단감도 있고 그지? 홍시도 있고 곶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먹을 수 있잖아요. 2해가 지나고 나서야 그 이유가 조그마한 일게임으로 가슴을 쳤다. 직접 먹어보면서 느낀 바이지만 다른 과일들은 모두 한철 음식이다. 그리고 많이 먹어보았자 배를 불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감은 곶감으로 깎아 오래 간직해두고 먹을 수 있을 뿐더러 공복에 훌륭한 요깃거리가 된다. 이분도 감을 좋아하시나 봐요. 계속 꽃만 해도 그렇다. 모란이나 작약에 뿌리는 좋은 한약재이고, 창포물로는 머리를 감고, 국화꽃은 다시 향기로운 술을 빚을 수 있다. 훌륭한 요깃거리로 음식으로 먹을 수 있고, 또한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머리를 감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향기로운 술을 빚기도 해. 이것들이 다 생활과 관련된 어떤 살아있는 문화유산이겠죠. 자,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렇구나. 생산 문화와 소비 문화의 차이가 뜰을 꾸미는 데서까지 이렇듯 두드러지는구나. 그래서 생산 문화와 관련된 것은 그지 농가의 뜰일 테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시의 정원은 생산적이지 못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간이라고 보면 여기까지 내용은 살아있는 문화유산, 농가의 뜰은 그죠? 도시의 정원과는 사뭇 다르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볼게요. 그 다음 단락 5번째죠. 우리 집들에 서 있는 과일나무들도 나에게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지만 뜰뿐만 아니라 과일나무도 과일나무 안 쓰려고 했다가 쓰게 되네요. 두 번째가 요거지. 천연 물감을 만드는 여러 가지 재료와 근데 끝까지 봐야 돼. 물들이는 법을 알려주는 마을 어른이나 이웃들. 그러니까 어른이나 이웃들까지 살아있는 훌륭한 문화유산이다. 지난해 여름부터 우리는 배에 천연 물감을 들이는 실험을 해왔다. 처음에는 풋감을 찍어 가롯을 만들었는데 한겨울이 되어 일손이 한가해지면서 차츰 실험의 범위를 넓혀갔다. 참나무 껍질, 밤나무 껍질, 황토와 규토, 쑥, 소리쟁이, 엉겅퀴, 개망초, 머위. 그리고 붉은색과 푸른색을 얻기 위해 이꽃과 쪼개 씨앗을 구해 밭에 뿌렸다. 선생님도 이 꽃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그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요런 것들을 이제 구해서 밭에 뿌렸대요. 처음 출발은 염료 산업이 공해 산업인데 글쓴이가 왜 천연 염색에 그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나타나 있죠. 처음 출발은 염료 산업이 공해 산업인데다가 살갗에 닿는 인공염료가 건강에 이롭지 않은 생각에서 이루어졌는데, 그지? 일하는 틈틈이 물들인 옷감이 이제 자그만치 50가지가 넘는다. 글쓴이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죠. 맞아.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를 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같은 밤나무 껍질이나 쑥에서도 한 가지 색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기에 따라 그야말로 색깔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같은 재료로 다양한 어떤 색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6번째 단락입니다. 양파 껍질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모아두면 좋은 천연 물감 재료가 되는데, 아 그렇구나. 이런 것들도 어떤 자연의 재료도 활용하면 천연 물감의 재료가 되는구나. 무심히 던지는 이런 한마디가 우리의 귀에는 가뭄에 듣는 단비보다 더 반갑다. 이런 것들이 삶의 어떤 지혜이죠, 그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암과 힘의 원천인 문화유산은 이렇듯이 살아 숨쉬는 생명체의 모습으로 전승되어 오기도 하고 살림에 도움이 되는 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중간 2로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유산은 천연 물감 만드는 어떤 여러 가지 재료, 물들이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들. 정말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네요. 그죠? 살아있는 문화유산이 암과 힘의 원천인, 그죠? 문화유산이다. 7번째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살림에 도움이 되는 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했는데 사실은 이 사례에 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어질 내용을 앞서 예고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7번째 단락에서는 문화유산 그 3번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항아리입니다. 지지난해부터 모으기 시작한 항아리가 큰 것 작은 것 합해서 지금은 600개가 넘게 장독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 옛 항아리들을 모으기 시작한 동기는 단순하다. 지난 1970년대부터 농촌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도시로 떠난 이들이 무척 많은데 이분들이 떠날 때 빈집에 남기고 가는 대표적인 세간이 큰 항아리다. 큰 항아리. 깨지기도 쉽고 가져가 보아야 이삿짐만 늘 뿐 아니라 둘 곳도 마땅치 않아 장독대에 두고 떠나는 것이다. 장독대에서 빈집을 지키는 항아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못 쓰게 되는 일이 많다. 항아리를 빚은 옹기장의 공력도 공력이거니와 아름드리 소나무를 베어 1200도가 넘는 높은 온도에서 구운 소중한 그릇이
아무데도 쓰이지 못하고 버림받는 게 안타까워. 왜 모으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가 제시되고 있죠. 고추장, 식초, 효소, 젓갈을 담아 익히면 또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될 날이 오리라는 기대 속에서 모은 것인데, 그치? 처음엔 안타까웠고 이런 것들이 또 살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서 모은 것인데, 그죠? 그래서 왜 모으게 되었는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장독대를 크게 만들어 놓고 앉혀놓고 보니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처음에는 솜씨가 뛰어난 것과 서툰 것이 가려지고 모양이 예쁜 것과 안 예쁜 것이 비교되어 이것은 더 낫고 이것은 별로이고 하는 분별지가 생기더니 모든 것을 이렇게 분별해서 생각하는 거죠. 두고 보면 볼수록 그리고 항아리들을 하나하나 채운 여러 발효식품의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스칠수록 그런 구별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야. 분별하지 않고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의 아름다움이 때로는 햇빛 속에, 때로는 달빛 속에, 때로는 나무 그늘 사이로 짙게 묻어난다. 항아리에 빠지셨어. 여기까지 이제 중간 3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맞아, 항아리의 아름다움. 그래서 어떤 자연스러운 그대로의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죠. 이 부분에 보면 이 항아리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항아리가 정말 깨지기 쉽고 마땅치 않은 어떤 짐으로 이것이 또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다.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절약하는 글쓴이의 가치관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버려진 항아리도 아까워서, 그치? 간장, 고추장, 식초, 효소 이런 거 담아서 생활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제 9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자본이 숨은 주체가 되어 빚어낸 만드는 문화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수천 년 동안 자연이 숨은 주체가 되어 키워온 기르는 문화의 유산들이 낡은 생활 양식의 찌꺼기로 치부되고 여기저기 함부로 버려지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앓이를 하는데, 이 부분 자본이 숨은 주체가 되어서 빚어낸 이 만드는 문화와 그리고 자연이 숨은 주체가 되어 키워온 이 기르는 문화, 이 둘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또 이것은 도시 문화와 어떤 농촌 문화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와서 이 가슴앓이가 다만 지난날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지난날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지 않는데, 이거 아니래. 향수 때문이 아니고 수천 년, 수백 년의 세월에 걸쳐 대대로 전승되어 우리네 살림의 기둥이자 버팀병 노릇을 해왔던, 그치? 이런 문화유산, 이런 소중한 문화유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나날의 삶을 사람답게 꾸려갈 암도 힘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치? 우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장 살 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 길조차 없애버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눈앞을 가린다.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글쓴이는 암과 힘의 뿌리가 되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결국에 글쓴이의 주장은 두 가지 정도로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오랜 세월 동안 전승된 문화유산을 상속받아야 한다. 상속받지 못하면 이렇게 될까 우려된다 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삶의 지혜와 힘으로써의 전통문화유산의 전승이 단절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글쓴이의 의도까지 이렇게 파악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짠.